요즘을 소통의 부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부부지간도 잘 소통이 안 되고요. 부모자식지간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부모교육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부모님들한테 특히 강조한 게 자녀들의 생각을 막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십니다. 난 생각 막은 적 없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뭐 먹을래? 점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라면. 너는 어째 그 부장이자 생각하는 게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임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치킨. 야, 네 몸매를 생각해봐라.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도대체. 그거 말고. 그럼 피자. 이 세 번만 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엄마 마음대로 해. 그런다. 네. 그러면 엄마가 아주 호쾌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그래 놓고는 아이의 머릿속과 엄마의 머리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는 내 얘기 단 한 번도 안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엄마는 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옷 사줄게 나가자. 좋다고 나가요. 뭐 살래? 엄마 저거 네가 쪽발이냐 귀신이냐 왜 걔들이 입다 버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난리여.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그거 말고 엄마 저거 야 넌 얼굴도 시커먼 게 저 시커먼 옷 입으면 네가 얼굴이 살 것 같으냐? 도대체 생각이 없어. 그거 말고 세 번만 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 마음대로. 그게 점심을 먹든 옷을 고르든 뭘 하든 딱 세 번만 하시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모든 엄마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 마음대로.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애들 생각을 막는 건 그거예요. 애들 의견을 묵살하기, 애들 의견 비판하기, 애들 의견 신경 안 써주기. 이것만 하시면 아이들 입에서 아주 저절로 자연스럽게 몰라요 소리가 나옵니다.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몰라요. 왜? 얘기해봐야 그 다음 빤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 거니까. 소통이 안 되는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첫 번째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얘기가 통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거기서 단절감을 느끼고 조금 더 가면 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 무기력 상태가 조금만 지속이 되면 우울로 갑니다. 지금 청소년 우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신 있는 부모님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소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소신. 당연히 엄마나 아빠의 생각엔 애들 의견이 우스꽝스럽고 유치하지요.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판단력도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나시고요.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뛰어나시죠. 그러나 생각은요. 자꾸 연습을 해야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 애들이 생각이 자라날 리가 없죠. 제가 부모 교육을 하나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한위임입니다. 3살 때, 4살 때 애들한테 뭐부터 시켜야 되느냐? 500원짜리 주어서 과자 골라서 먹어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애가 나가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생각 키우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넌 이거 왜 샀어? 색깔이 이뻐서. 아 그렇구나. 넌 과자를 고를 때 색깔이 이뻐서 고르는구나. 그런데 엄마는 이런 것도 본단다. 이런 것도 본단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 아이가 500원 들고 나갈 적엔 엄마가 얘기를 한 그런 항목들을 한 번 또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지요. 이런 거 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기가 죽어서 당연히 안 살 수 있어요. 안 사지만 다음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애들은 모른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슬프고 비참한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2011년 10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섹스 경험이 있니 없니? 49살부터 24살까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신 분. 섹스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이들만 모아서 첫 경험이 언제였니라는 평균 나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처음 섹스를 했을까요? 예? 14세 반입니다. 14세 반. 여기 중학교 다니는 자제분들이 몇 분 많지요? 예. 그 아이가 지금 밖에서 섹스를 할지도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면은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생각을 안 하게, 생각에 대한 훈련을 어렸을 때 받지를 않고 자랐거든요. 생각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선택의 책임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한 이상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교육에서 책임은 누가 졌어요? 부모님들이 졌어요. 부모님들이 졌어요. 그러니 애들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을 저지릅니다. 어른들은 결과만 보고 굉장히 놀라는데 결과만 보고 굉장히 놀라는데 애들은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저희가 하는 이런 활동을 심리상담이라고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이라고 하는데 심리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마음의 이치, 마음의 이치를 활용한 상담을 합니다. 마음의 이치 참 재미나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잘 몰라. 그럼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근데 내가 사실을 잘 몰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호기심이라는 게 올라와야 돼요. 관심이라는 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신 분이네. 남편이 출장 간대. 그런데 며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호기심이 안 생기세요? 안 생기는 건 남편이 출장 가는 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나한테 중요한 일이면 호기심은 당연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궁금해져요. 그게 심리입니다. 마음의 이치. 그런데 애들한테 그게 없어요. 이 다음에 뭐하고 살을래요? 몰라요 하는데 그 아이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그 아이의 얼굴에 그 어디에도 호기심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소통을 하려면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의 이야기라도 첫째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게 첫째입니다. 비판과 비난을 하는 순간 소통은 멈춘다. 소통도 멈추고 생각도 멈춘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면 물어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각자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노예가 돼서 살길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예. 주인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리 하찮아도 아무리 우스꽝스러워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 그런 생각을 다 했네. 야 그래 멋진 생각 중에 하나겠다.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그걸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늘어납니다. 생각이 늘어나는 이유 그거는 하나예요. 아이들도 자꾸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엄마 나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나 몰라. 죽겠어. 아 그래?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네가 생각하기엔 어떤 이유일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물어봐셔야 돼요. 아 지금 공부 시간이 워낙 짧지. 그 다음 또 아는 게 조금 부족하지. 게다가 물어볼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난 왜 이렇게 공부 못하나 몰라. 그거야 자식아 네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니까 그렇지. 한마디 하면은 그 아이 정답은 그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답을 가르쳐주는 순간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예.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제대로 되는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가족치료 전문가인 가트먼 박사가 얘기한 감정 코칭입니다. 근데 사실은 감정 코칭의 원류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심정주의를 바탕으로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서양 사람들은 되게 웃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네 말 다 맞아. 나 근데 기분 나빠서 그렇게 못해.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해보셨나요? 그 사람 말이 옳은 건 알겠어.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못해. 이게 심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여자분들은 확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자, 심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려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심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감성 코칭, 감성 대화를 하면은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자존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했다고 치죠.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쁘죠? 예. 나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 자존심 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존심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존귀하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해가세요? 나 스스로가 이미 존귀하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나 부처님한테 가서 욕을 하면 그분들 뭐라 그러실까요? 화내실까? 씩 웃으실까요? 예, 씩 웃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자존감이 세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란 존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에 그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요. 흔들림이 없이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 애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신감이 세지는, 자존감이 세지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하고의 대화에서 감성 대화를 했을 때입니다.
감성 대화를 했을 때. 그리고 감성 대화를 하면 성적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가트먼 박사가 사실은 30년간 3,500 가족을 들여다봤는데 3,500 가족에 어떻게 들여다봤냐면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며칠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을 했습니다.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을 한 결과 그걸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성 코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모가 감성 코칭을 하는, 감성 대화를 하는 가족과 다른 유형들의 가족들을 비교해 본 결과 감성 코칭을 하면, 감성 대화를 하면 자녀의 성적이 굉장히 올라가더라. 자녀들이 삶의 리더가 돼서 살아가더라.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굉장히 커지더라.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더라. 라는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30년 동안 연구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감성대화를 이미 했었는데요. 서구식 교육이 들어와서부터 이성주의로 얘기를 해라, 이성적인 판단을 해라, 이성적인 입장에서 칭찬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 바람에 지금 거의 망가졌습니다. 거의 망가졌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썼는데 엄마라고 바꿔도 좋고 아버지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애들은 나랑 안 놀아줘. 아버지, 애들은 저랑 안 놀아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아이들이 너랑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했어. 와, 정답입니다. 역시 위원장님들 다르시네요. 이게 본성대로 대답하신 거죠? 네. 아, 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 밑에 있는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 형사형입니다. 누구랑 그러다 그랬어? 뭐 하다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이분들은 사건이 접수가 되면 뭐부터 꾸며야 돼요? 조서부터 꾸며야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것을 찾아내요. 그게 형사형입니다. 두 번째가 판사형인데 판사형 분들은 죄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를 가리는 분들이잖아요.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 야, 그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네. 이게 판사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 아이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 이놈이 분명히 까불고 돌아다닌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자식아 네가 뭐 잘못했지 마.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판사형입니다. 그 다음 십장형. 여기 계신 분들은 십장을 아실라나 잘 모르겠네요. 공사판에 10명의 조장이 십장입니다. 공사감독한테 그날의 업무를 지시받고는 10명한테 계속 일을 시키는 분들입니다. 부모님들도 많아요.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 야, 이거 저렇다. 맛있는 피자를 하려고 했더니 치즈가 모자라. 가서 치즈 좀 사와. 얘는 애들이 안 놀아서 속이 상해서 왔는데 거기다 심부름 시켜. 이게 십장형입니다. 선생님 애들이 저랑 안 놀아줘. 야, 일로 와. 잘했다. 저 뒤에 양동이 보이지? 물 떠다가 화분에 물 좀 줘. 이분들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의뢰껏 딴 심부름 시켜. 가겠어요? 안 가죠. 간판 페인트 공형입니다. 이분들은요, 이름을 써서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간판 페인트를 쓰시는 분이 옹고집집 하면 옹고집 삼겹살 하고서 어느 집인가 딱 붙이면 그 다음부터 그 집은 뭐가 돼요? 옹고집 삼겹살집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넌 왜 이렇게 비실거리냐? 그럼 난 비실이.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넌 왜 이렇게 고자질만 하고 다니냐? 고자질쟁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 머릿속에 나는 고자질쟁이. 이게 딱딱 달라붙습니다. 아이들한테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끔 만드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쉽게 쪼다를 만드는 분들입니다. 현자형입니다. 참 많은 아버지들이 약주 드시면 현자형 노릇을 많이 하세요. 아버지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이리 와봐라. 앉아봐. 모름지기 인간이란 말이다. 그래서 인간론부터 교훈 이런 것들을 쫙 2시간 정도 삶의 엑기스를 전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면 2시간인데 그 다음 마술사형입니다. 마술사들이 마술 부리는 유형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있던 걸 없애는 방법과 없던 걸 있애는 방법입니다. 있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있는 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애들이 안 놀아주는 게 문제가 되는 시간은 언제예요? 노는 시간이죠.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야 학원 갈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원 갈 시간은 애들이 안 놀아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학원 갈 시간이야 다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마술사 형들입니다. 또는 아이한테 평상시에 조금 더 얘가 관심 갖던 거를 제공함으로써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TV 선전 보면은 얘가 성적표 들고서 성적 그러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 한우 먹으러 가자. 그 바람에 성적에 대한 고민은 날라갔죠. 그런데 고민이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냥 한우 먹는 기분에 잠깐 반짝거렸을 뿐이지. 그 다음 도사형입니다. 어른들 중에 도사형이 참 많으세요. 시키는 대로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야, 너 애들이 안 놀아주면 지금 신경 쓸 거 없어. 공부 열심히 해. 공부만 해. 너 서울대 가면 애들이 줄줄 따라붙어. 이런 분들이 도사형들입니다. 꽃장수형이 있습니다. 꽃장수형 가시다가 꽃장수한테 물어보세요. 장미가 더 이뻐요? 백합이 더 이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다 이뻐요.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에이, 걔들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런 게 어디서 화난단 말이야. 왜 너도 화났겠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들이지만 자녀분들한테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훈련하사관형이 있습니다. 훈련하사관형은 뭐냐면 그 어떤 원하는 태도가 학습될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시키는 거예요.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 일로 와봐. 앉아봐. 어깨 딱 피고 얘기를 해봐. 왜 이렇게 쭈구리고 그러냐. 자신감 있게 아랫배 힘주고 다시 얘기해봐. 연습시켜서 내보내고 또 들어오면 다시 연습시켜서 내보내는 분들이 훈련하사관형들입니다. 이분들을 다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유도 알고 사리분별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비효과적이냐면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은 위에서 3가지는 반드시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밑에 2개는 하시면 더 좋지만 못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지각을 했어요? 외부 세계를 어떻게 지각했어요?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준다 라고 지각을 했어요. 맞나요? 근데 얘가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애들이랑 함께 재밌게 놀고 싶은 거죠. 그 재밌게 놀고 싶은 게 의도고요.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각한 현실입니다. 그 2세계가 격차가 생겼어요. 격차가 생긴데 그 격차가 뭘 만들어내냐면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짜증나죠. 화날 수도 있어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기분은 뭘 보면 알아요? 아이들의 태도와 표정을 보면 압니다. 표정을 보면 압니다. 표정의 종류가 모두 몇 가지나 있어요?
2000년 거의 다 돼서 미국의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인간의 표정은 약 48,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다 돼서 미국 사람들이 찾아낸 연구의 결과로 치면 우리 조상은 3000년 전에 알았어요. 뭐 쓰지 말라고? 인상을 쓸 때 뭐라 그래요? 오만상 쓰지 말라고. 인상의 종류가 5만 가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선조들은 3000년 전에 알았던 거를 서양 사람들은 불과 10여 년 전에 48,200여 가지다라는 걸 밝혀냈대요. 자, 표정이 약 5만 가지입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알지요. 애가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하는 거하고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딱 풍기는 게 다르죠. 그걸 보면 아 얘가 슬퍼하는구나, 얘가 화가 났구나, 얘가 지금 몹시 속상해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시고 뭐라고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공식입니다. 공식. 야, 너네들이랑 즐겁게 놀고 싶었는데 애들이 너랑 안 놀아준다고 생각이 돼서 기분이 몹시 속상한 모양이구나.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야, 너는 애들이랑 잘 즐겁게 놀고 싶었는데 애들이 너랑 안 놀아준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몹시 속이 상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인상 빡 쓰더니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은 이성주의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있다, 없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양의 엄마들 같으면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A4 용지 한 박스 가져올래? 한 장 꺼내서 내가 불러온 대로 써라. 1. 너 낳아준 거. 2. 너 젖 먹여준 거. 3. 네 똥기저귀 갈아준 거. 쫙 적어요. 그럼 아이가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이만큼이나 많구나 해서 기쁘고 행복해질까요? 짜증이 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애가 지각하기는 어떻게 지각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 얘가 원하는 건 엄마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다고요? 속상하죠. 또는 야속하죠. 원망스러울 수 있죠. 표정 보면 알죠. 태도 보면 압니다. 자, 어떻게 해요? 야, 넌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길 원했는데 엄마가 하나도 챙겨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몹시 야속한 모양이구나. 따라해보세요. 넌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길 원했는데 엄마가 하나도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몹시 야속한 모양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감성 대화입니다. 아이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없냐? 도대체 막 이렇게 따지는 건 감성 대화가 아니에요. 감성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기분을 읽어주고 기분을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입니까? 자, 남편이 지각하긴 어떻게 지각했어요? 집안이 엉망이다. 남편이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집안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정리정돈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떻다고요? 불쾌하다. 아니면 좀 짜증난다. 그럴 때 난 노는 줄 알아? 라든지 당신 다시 살리면 내가 모를게. 라든지 하면은 싸움이 더 커질까요? 없어질까요? 자, 거기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당신은 집에 들어오면 쾌적한 집안이기를 원했는데 따라서 해보십시오.
집안이 엉망이라고 생각이 돼서 엉망이라고 생각이 돼서 몹시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 몹시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 그런 남편이 더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약간 수그러들까요? 예, 그렇게 수그러드는 겁니다. 그게 감성 대화의 시작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당신은 이런 걸 원했는데 이렇다고 생각이 돼서 기분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라는 겁니다. 도대체 허구한 날 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야, 나 이번 주에 2번밖에 안 먹었어. 라든지, 내가 내 돈 먹으면 내가 먹는데 왜 뭐라 그래. 라든지, 이러면 싸움이 더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자, 그럴 때, 아, 당신은 내가 술 좀 적게 먹고 일찍 들어오길 바랬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내가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짜증나고 걱정되는구나. 그게 감성대화의 첫걸음입니다. 감성대화의 첫걸음. 그러면 아이들이요, 엄마나 아빠한테 불편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얘기 들어주는데, 엄마가. 아이들한테 상담을 오자마자 항상 쓰게 하거든요. 귀하의 의논 상대는 한테 정말 미안한데 엄마 아빠 쓴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 쓴 애들도 사실은 쓸 애가 없어서 쓴 겁니다. 딱 엄마랑 애랑 둘이 같이 불러서 얘기 나눠보면 3분만 얘기 나눠보면 알아요. 벌써 애 눈동자가 엄마를 안 쳐다봐. 그리고 엄마는 막 자기 얘기를 해. 그러면 그잖아요. 3분만 보면 금방 합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상담실을 운영을 하다가 저희 집사람도 상담을 공부하게끔 하고 상담 전문가 자격을 따고 해서 일부러 야탑에다 하나 더 차리고 이 사무실을 그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야탑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은 매 맞는 엄마의 하소연이 아주 많아요. 매 맞는 엄마, 남편한테 매 맞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매 맞는 엄마들의 하소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운이 있는 모양인데 한 3년 전에는 찾아오는 청소년들, 부모가 데리고 오는 청소년들의 4분의 3 정도가 그랬어요. 4분의 3 정도가. 근데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아주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때려요. 좀 때릴 때 이유와 논리와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고 무조건 때려요. 자기 기분에 따라 혼내고 야단치고. 그 상황이 3년, 4년, 5년이 지나가잖아요. 딱 그러다가 엄마가 어느 날 손을 들었는데 아이가 그 손을 딱 잡았다. 그날부터 엄마한테는 불행이 시작입니다. 엄마의 손을 딱 잡는 순간부터 역전이 돼요. 역전이 돼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맞아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성 대화를 하면 그런 경우가 없어집니다. 우선 엄마랑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원활해져요. 특히 아버님들이 애들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애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식사 시간만 되면 아이들에 대해서 묻고 생각난 김에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엄마랑 아빠랑 밥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왜? 밥만 먹으면 야단 맞으니까. 근데 옛 어른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려. 사람을 건드려. 그러니까 애들이 가능하면 집에서 밥 안 먹고 엄마 아빠랑 안 마주치려고 애를 써요. 우선 감성 대화를 시작하면 그게 없어지고요. 엄마랑 아빠랑 그 다음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칭찬입니다. 이 5가지 사랑 언어를 적어놨는데 인간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코드가 5종류가 있대요. 미국의 어떤 교육 상담가가 저걸 찾아냈습니다. 첫째가 육체적 접촉, 둘째가 인정하는 언어, 셋째가 함께하는 시간, 넷째가 선물, 다섯째가 봉사입니다. 육체적 접촉이 사랑 언어인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꾸 치대요. 엄마 손 붙들려고 하고, 엄마 안아줘 그러고, 엄마 쓰다듬어줘라고 얘기를 하고, 뽀뽀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학교 가서도 그래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이거 변태인가? 그런데 아니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육체적 접촉이 사랑 언어인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 손 붙들려고 하고, 엄마 무릎을 비고 누우려고 하고, 엄마랑 어떻게든 몸이 스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이 육체적 접촉은요, 사랑의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죽하면 치료적 효과까지 있다라고 해서 허그 세라피라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허그 세라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에 한 번 가벼운 허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벼운 스트레스 하나를 날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5분 이상 아주 깊이 끌어안아주는 허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분 안아주기입니다. 하루에 5분 안아줘 보십시오. 어떻게 안아주는 게 제일 좋으냐? 사실은 손잡아주는 것도 허그예요. 어깨동무하는 것도 허그. 그런데 좋은 허그는 곰이 아이를 웅크리듯이 이렇게 끌어안는다 그래서 베어 허그를 한대요. 베어 허그. 그게 좋고요. 최고의 치료 효과가 있는 허그는 부모가 양쪽에 서서 아이를 가운데 놓고 함께 안아주는 샌드위치 허그입니다. 그 허그를 하루에 5분씩만 하시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몰라요. 내가 보기에 참 이뻐, 잘생겼어, 가진 것도 많어, 공부도 잘해, 배경도 튼튼해. 그런데 항상 기죽어지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뭐 좀 해보실래요? 아이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항상 기죽어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딱 봐도 안 생겼어. 가진 것도 없어. 정말 쥐뿔도 없어. 학력도 신통치 않아. 그런데도 항상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 있고. 아, 그거 해서 하면 되죠. 혹시 그런 분들 보셨나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허그를, 특히 허그를 초기 아동일 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충분히 받은 애들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요. 그렇지 못한 애들이 힘들게 살아가요. 여기 뭐 만 3살에서 5세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은 없죠? 네. 이미 지나갔지만 할 수 없지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때인데 칭찬, 인정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에 형제랑 비교를 하거나 이웃집애랑 비교를 하거나 엄마랑 비교를 하거나 비난받고 야단맞고 혼나는 거를 많이 했던 애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항상 기죽어 지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육체적 접촉은 효과는 굉장히 큰데 부작용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언어가 사람 언어인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엄마 나 어때? 잘했지? 이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꼭 애들이 그러면 엄마들은 왜 그렇게 야박한지 몰라. 얘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라고 얘기해요. 교만해져도 돼요.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교만해져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보다 칭찬을 안 해줘서 쪼다가 된 사람을 바로잡는 게 훨씬 더 힘이 든다.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상처를 한번 입히는 데는 불과 몇 초도 안 걸리지만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는 5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애가 너무 넘칠까봐 염려를 해서 안 해준다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시고 넘쳐도 좋다. 마구마구 해주세요. 넘치면 어느 날 하루 정신 차리게 된 계기만 생기면 금방 정신 차리는데요. 계속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네가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넌 괜찮은 사람이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립니다. 그걸 생각을 하세요. 인정하는 언어는 대신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칭찬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쑥스러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 언어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같이 하자고 그래요. 엄마 뭐해? 같이 해. 엄마 어디 가? 같이 가. 엄마 시장 가? 같이 가. 엄마 목욕 가는 거야? 같이 가. 하고 끊임없이 뭔가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 엄마가 손 띄고 노나를 주변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 그러다 엄마가 다 손이 비는 순간 얼른 쫓아와서 엄마랑 뭘 같이 하자고 그래요. 얘들은 뭔가 같이 하는 시간,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엄마도 피곤하잖아요, 사실은. 봉사, 선물, 봉사는 누군가 날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봉사입니다. 선물은 누군가 나한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을 굉장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저게 사랑인데요. 대부분 엄마들이 나는 걔를 안아줬는데도 애가 계속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걔를 굉장히 칭찬해 주는데 끊임없이 칭찬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순도가 높아야 돼요. 순도가. 그 칭찬이나 그 봉사나 그 함께 있는 시간만은 분명히 그 아이만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함께 하되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며 TV 봐가며 옆에 전화 걸어가며 옆에 사람이랑 놀아가며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나한테 올인해 주길 바라잖아요. 아닌가? 그럼 똑같아요. 적어도 그 순간 30분간은 아이한테 올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오로지 그 아이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애들이 흡족해져요. 만족스러워집니다. 그게 만족스러워지면 더 이상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5%씩 부족하면 계속 고치는 거죠. 덜 만족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칭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양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교육학으로 칭찬을 많이 해다오, 칭찬을 많이 하세요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칭찬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 사실을 칭찬하라고 가르칩니다. 구체적 사실을 칭찬하라고. 왜? 그들은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인 거, 근거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따지니까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두 가지 제가 똑같은 칭찬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둘 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더 기분이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다음번에 그 행위를 한 번 더 하고 싶은지를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끙끙거리고 짐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얼른 그 짐을 대신 들고 지하철역까지 갖다 드렸습니다. 잘했죠? 왜 쓸데없이 힘 빼고 니 힘 빼고 그러냐? 그러시려고 그러는데 예, 잘했어요. 예,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야, 너 할머니 짐 들여드렸구나. 야,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야, 네가 아까 할머니 짐을 대신 들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네가 정말 남에 대한 배려심이 참 깊구나.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참 겸손할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가 대견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남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지요? 예. 한국 사람은요, 사실을 칭찬하는 것보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엄마랑 약속을 하고 그 아이 깐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오늘 공부를 30분 더 했어. 그럼 엄마들도 칭찬을 해주면 참 좋은데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해줘요. 그럼 애가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자, 그럴 때 야, 너 30분 더 했구나. 약속 지켰구나. 잘했어. 하는 거하고 네가 엄마하고 약속대로 30분을 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책임감이 있구나. 약속을 제대로 지킬 줄은 신뢰감이 있구나. 엄마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구나. 그 네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다. 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땡길 것 같으세요? 예. 한국 사람은 사람을 알아줄 때 좋아합니다. 사실을 알아주는 것보다 사람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알아줄 때 그 사람에게 목숨 바치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남자분들 직장에서 내 라인을 만들고 싶을 때 사람을 자꾸 칭찬하셔야 돼요. 사람을 자꾸 칭찬하셔야 돼요.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싶을 때 아이들을 행동한 사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는 사람을 칭찬하셔야 돼요. 사람. 야, 맨날 지각하더니 오늘 하루 일찍 갔구나. 잘했다 이놈아.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래도 매일 늦게 가다가 엄마랑 약속하고 오늘 일찍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한다고 생각하면 하는 줄 아는 아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는 녀석이고 엄마를 몹시 존중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여서 엄마 참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자는 비웃은 것이잖아요. 예? 표현하실 때 전자는 비웃듯이 말씀을 하신 거고 후자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칭찬하듯이 좀 해보실래요? 제가 전자로 얘기하는 걸 칭찬하듯이 좀 해보실래요? 제가 한 태도가 그 전자로 좀 비웃듯이 한다면 이를테면 이렇게 되겠죠? 네가 오늘 일찍 갔구나. 정말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은가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연습을 해보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진지하게 해도 사실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칭찬할 때 훨씬 더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첫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첫째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정말 미래,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이 나라의 앞날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으면 그 아이들이
자꾸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또 다른 생각은 없니? 또 다른 생각은 없니? 하고 물었지만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자, 그래. 그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빠져볼까? 그것에서 너 어떻게 생각을 해? 라는 얘기. 어떻게 생각을 해? 라는 질문을 한마디씩을 더 던져서 그 아이에게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옮길 때에는 행동을 옮기는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 추진력의 대부분이 인정과 칭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인정해준다. 엄마가 나를 이해해준다. 엄마가 나를 칭찬해준다.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인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오늘 그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네가 오늘 그 어떤 모습이더라도 너는 나에겐 정말 소중한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그 얘기. 애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그 얘기. 뭘 해야만 이뻐해주는 엄마, 어떤 걸 갖춰야만 인정해주는 아빠, 이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 너는 누가 뭐래도 네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다. 소중한 딸이다. 이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시면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가 보통 어제 나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한 8시간 정도를 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에 맞추려니까 참 힘이 드네요. 짧게 줄여서 우선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아이들한테 제가 부모 교육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애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예.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들이 행복하게 사시면 된다.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면은 애들도 저게 행복이구나. 저런 모습이 행복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가 그 법륜 스님이 요새 이제 자꾸 TV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긴 뭐냐면 자식은 만 3살 때까지만 온 힘을 다해서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엔 부모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부부 중심으로 살아라.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그걸 본으로 보고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앞에 어떤 방향으로 삼고 모티브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쓴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도 잘 어려운 방법이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그런 감성 대화를 나누고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면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웁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요. 그러면서 아랫배에 내공이라는 게 생기고 배심이라는 게 생기면서 세상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시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까 그 처음에 소지에 말씀하실 때 너 뭐 먹고 싶냐라고 했을 때 라면이라고 얘기하면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어떤 것 안에서 뭘 해주고 싶은데 넌 뭘 선택할래? 라고 하지 않고 뭐든지 엄마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엄마도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라면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넌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라면 어떤 면이 너한테 그렇게 땡기는 거야? 맛이요. 그렇구나.
먹는 게 맛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엄마한테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면을 해주지만 다음번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면에 보면 뒤에 성분 표시가 있잖아요. 함량 표시가 있을 때 거기에 보면 뭐 나트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체에 딱 영향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라고 엄마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거는 얘들한테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단다 라는 엄마의 생각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우리는 금지된 금단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열망과 끊임없는 호기심이 생기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막으면 더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 없을까? 또 다른 생각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엄마, 난 면이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면 중에서도 라면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찾아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면 중에서도 쌀국수도 있고 많잖아요. 가스 우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쫙 놓고 볼 때 이 중에서 뭘 고르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 나누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예. 선생님, 여기 칭찬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다른 사람을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자유로움을 활용하여 칭찬을 해주라고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면. 예를 든다면요, 아이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매일 게임을 해요. 공부에는 집중력이 별로 없는데 게임인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소를 쪼개는 거죠. 요소를 쪼개서 야, 넌 게임에 보이는 그 집중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집중력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죠. 넌 이렇게 게임만 하니? 하면은 게임만 하는 것도, 그리고 게임하는 태도도, 게임에 비치는 집중력도, 게임에 몰입하는 몰입도도 전부 다 평가절하가 되지만 그 안에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만, 몰입도라고 하는 것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칭찬해 주는 겁니다. 서울대 황농문 박사가 사실 재료공학과인가 그쪽 교수신데 엉뚱한 영역으로 연구를 시작을 해서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셨어요. 재작년인가 몰입이라는 2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중학교 애들 한 20-30명 정도를 데리고 그냥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는 달랑 수학 문제 한 문제를 줬어요. 한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풀면 마음 놓고 놀아도 된다. 근데 이 문제 풀다가 안 되면 잠시 놀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1분, 2분도 안 돼서 손 탁 털고 일어났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나가서 노는데, 근데 참 묘하죠. 이 문제만 풀면 자유롭게 놀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한 30분 놀다가 다시 와. 다시 와서 앉아서 또 들여다봐. 그리고 또 다시 연필 던지고 또 나가고. 하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처음엔 2분, 두 번째는 4분, 세 번째는 5분, 이런 식으로 차츰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2박 3일 하는 동안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저녁 때쯤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이 1시간 이상씩 앉아있더라고요. 걔들이 그 어느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 점점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몰입이 깊어지는 거죠. 애들이 게임할 때 처음부터 2-3시간을 몰입해서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때는 숙련도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2-3번 하다가 계속 짜증나고 집어쳤다가 다시 조금 더 하다 보면 이만큼 깊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고 좀 더 오래 하고,
이런 게 연속되다 보니까 그만큼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몰입이라고 하는 부분,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만 인정을 해서 그것만 끄집어내서 칭찬을 해주고 대신 이거를 네가 다른 데 활용하면 더 멋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은 2박 3일 동안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원 다 그 문제를 풀고 나왔어요. 전원 다 풀 맨 마지막에는 한 번 앉으면 기본 2시간 정도씩을 앉아서 버텼답니다. 그래서 그 집중도 훈련이에요. 집중이나 몰입도 훈련입니다. 차츰차츰 늘어가야 되는 거지. 어느 날 순간에 뭐 갑자기 5분 했던 게 1시간 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풀방울이 드나들듯이 드나드냐.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 내도록 단 1분도 공부를 안 하는 애한테 하루에 4시간씩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를 합시다. 일주일에 10분씩만 늘려볼래? 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0분. 일주일에 10분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일주일에 10분 늘리면 1년이 지나면 몇 분 느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10분부터 시작을 하면 1년 후면 일주일에 520분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가 돼요. 2년이 지나면 1040분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오줌 늘어갈 시간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10분씩 늘릴 적에는 가능한데 한꺼번에 3시간 해라, 한꺼번에 4시간 해라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몰입도 훈련이 돼야 되고 집중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활계획이나 이런 걸 짜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에 대해서는 뭐 먼저 시간에 너무나 잘 얘기 들었겠지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능하시면 학교 상담실이든 리센터든 사설 상담실이든 어디든 보내셔가지고 진로에 대한 검사나 탐색 같은 것들은 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아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실이라고 하는 데를 너무 이렇게 벽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 상담실, 위센터에 있는 상담실,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실 같은 데를 많이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1시간 10분 정도 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